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수습책으로 김종인 비대위의 카드를 꺼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서 여당의 부실 검증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핫이슈, 오늘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여야 두 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미래통합당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3선 고지에 오르셨어요.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님, 네. 여당 단독의 180석입니다. 네네. 네. 뭐 좋긴 하시겠습니다만 무게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21대 국회 임하는 그 각오랄까요?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그 180석이라는 그 양적인 그 크기보다도 180석이 갖는 그 질적인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따가운 질책을 몸소 경험했던 저로서는 180석의 무게가 그 무게만큼 책임이 커졌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하는 효율적인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그런 책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당선이 되신 건데 예. 당선이 돼서 기쁘시겠습니다만 당 상황이 너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체적으로 그 조혜진 의원님은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최소 원내 일당 또 가능하면 과반수까지 획득해서 그 당에 힘 있는 야당의 3선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을 못하고 우리 야당이 심판을 받아서 일당은커녕 100석도 못 얻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우리 당의 자체적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구조인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저처럼 이제 국회 경험이 있고 또 3선인 우리 당선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남다른 각오를 하고 이번에 패한 원인을 제대로 복귀하고 또 바로잡고 개혁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2년 뒤에 또 더 큰 선거가 있으니까 그 큰 선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패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4년 전에 국민들이 심판했거든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했는데 4년 동안 하나도 안 바꾼 거죠. 안 바꾸고 그나마 또 막판에도 공천 파동에 막말 파동까지 있어 놓으니까 원래는 정권 심판하는 선거가 맞고 또 심판하려는 여론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 잘못 때문에 심판도 안 돼 버리고 거꾸로 저희가 좋은 선거 여건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패배를 해버렸죠. 달라지지 않은 점, 이것이 가장 큰 패배 원인이었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현안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통합당 사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김종인 비대위가 가결은 됐는데 임기 연장은 지금 무산됐습니다.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직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권한과 기한이 어느 정도 특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통합당의 기자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나는 뭐 내가 그러면 자연인인데 내가 내가 무슨 네. 좀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겨우 통과는 됐는데 앞서 이제 임기 연장 문제 논의하려고 했던 전국 상임위는 열리지조차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4개월짜리 비대위 연장 이걸 승인한 셈인데 좀 자연인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어제 저희 당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예. 했는데 본인은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아직 안 하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나는 안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져서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지도부에서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예. 하는 의사도 있었지만 네. 본인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기회가 되면 당에 예. 들어와서 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월을 풀어가지고 임기를 무제한으로 하는 저 당헌 개정 시도를 예. 우리 당이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임기 만약에 그게- 연장을 하는 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만약에 비대위원장직으로 들어온다면 아니면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모셔오는 방법이 있는데 예. 둘 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옆에서 보시기에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기 연장이라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와달라 그러면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워낙 이제 말씀하신 게 워낙 센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이따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40대 경제기술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21세기 2020년 아닙니까? 예. 촛불 전국을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쳤는데 그것은 국민의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폭발한 건데요.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시라도 그 지명하면 그 40대 경제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황태자가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세상 이치에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이 빨리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국회로 복귀해야지 이게 전반적인 코로나 경제 위기에 국면에 우리가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혜진 의원님하고 엊그저께도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네. 지금 삼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그분들이 민주적 정당성, 지난 총선은 통합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살아오신 당선자, 그중에 3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의 무게를 김종인 위원장께서 받아들여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당내에서 당선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당연한 예. 거죠. 그런 민주적 부분이- 정당성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아주 기본 근간입니다. 예. 당선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안 들었다. 자, 앞으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당선인들인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조혜진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원래 보십니까? 예전에도 선거 끝나고 나면은 남은 한 2달 동안에 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무나 또 국회 일정만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 회기에 시작되는 4년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설계는 당선인들에게 맡겼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맞고 그래서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어가지고 선거에 대한 복귀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 할지 그 토대 위에서 원내 지도부를 언제쯤 구성하고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개혁 쇄신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게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전국위원회 소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또 요청을 했는데 예.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왜 당선자 그랬을까요? 총회는- 너무 급하다 판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당선자 총회는 열지도 않고 예. 당선자 총회를 거쳐서 의결돼야 될 사항을 물러가는 지도부가 결정을 해버린 거죠. 비대위 한다. 예. 당선자 총회에서 논의도 없었던 상황인데 원래는 정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예.
당선자 총회 원내대표 선임, 그다음 원내대표가 대행이 돼가지고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구성 이게 그냥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는데 갑자기 비대위를 한다고 해버렸는데 그게 당선자들의 총의가 아니고 지도부가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것도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까지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특정인으로 김종인 이래가지고 형식적인 절차로 당선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과반도 안 되고 43%도 그 지지가 나왔는데 그게 제일 그래도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당선자들의 전체 의사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 안건을 의결을 하고 전국에 넘겨가지고 상정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버린 겁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또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려고 해버렸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무리하게 예. 진행하다가 결국은 보편적인 우리 당내의 상식에 부딪혀가지고 좌절된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선자들의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서 그럴까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상임 전국위에서 이제 임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참석을 안 한 거 아니냐. 예. 중진들의 사전 작업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부러 참석 안 했다고 봐야죠. 일부러 참석 안 했다. 예, 의사 그리고- 표시를 한 거다 일단. 예, 그리고 45명이면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45명이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이거나 시도당 위원장이거나 당 지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중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거꾸로 지도부에서는 거꾸로 참석해 달라고 분명히 인원 체크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의 중진들인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한 거는 누가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분들이 그 위치가 누가 하라 말라 해서 안 할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의사가 분명한 분들이고 당의 리더급 중에 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 안 한 거는 이거는 나는 반대다. 의사표시다. 그런데 확실한 참석해가지고 의사표시다. 막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볼성 사나운 모습이니까 예.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게 오히려 더 조용하게 이 문제를 부결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그것도 의사표시의 하나로 보면 되겠군요. 예. 박범계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절차상 문제 빼고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수습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김종인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요. 예. 지금 통합당을 수습할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 최근에 우리 역사, 특히 정치권 역사에서 비대위원장 하면 역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예. 천막 당사로 표현되는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분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어떤 영향력, 예.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건 대단했죠. 그냥 말씀이 된 얘기입니다. 뭐 예. 그 뒤에 뭐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저희 당 대표였던 현직 우리 대통령이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하실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두 가지 장면들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그럼 현재 촛불 정국이 있었고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현재 이번 총선에서 180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우호정당이 차지한 이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을 심판한 결과물이 나온 현재 예.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비대위원장의 카드가 과연 시대적 어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전 대표의 이틀에 걸친 엄청난 그거는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웃을 일이 아닌 상기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일이 계셨나 하는 정도로 예. 그랬는데 이참에 저는 우리 통합당이 빨리 조속히 지도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당선자 중심의 어떤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당선자 중심의 질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선거를 통해서 지금 선거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대위를 만든다는 건데 선거에 떨어지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비대위를 만들고 그 비대위에서 또 선거가 아닌 40대 경제기술을 만드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당선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내부에서 답을 찾으면 좋은데 마땅히 또 현실적으로 맡을 만한 분들이 한 명으로 몇 명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또 냉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외부 수혈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냉정할 수 있죠. 저도 예. 4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우리 당을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그 충분히 우리가 도움받고 조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도움받고 조언받는 부분하고 예. 주체인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객체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열외자가 되고 예. 외부인을 아예 당의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당권을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마음대로 수술해라. 우리는 다 그냥 수술대에 올라가겠다. 이런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술대에 꼭 올라가야 한다면 20대 국회, 심판받은 20대 국회는 뭐 수술대에 올라가라고 해도 뭐 버틸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임기를 시작하고 4년의 이 국대 당의 그 운영을 맡은 이 21대 당선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초선들은 발탁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새로 한번 해보라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재선 이상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20대 국회 전체 마음에 안 드는데 그중에 니들은 그래도 좀 나으니까 새로 시작해가지고 20대 국회 우리가 실망했던 그 분노했던 거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보라고 네. 위임한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는 그게 민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똑같아. 저기 개혁 대상이야. 반개혁 세력이야. 니들 다 비켜. 니들 다 그냥 두 손 들고 회초리 맞을 준비해. 우리가 들어가서 때려줄 테니까. 그러면서 심판관 들어와가지고 예. 시로 시작도 하는 21대 당선자 83명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당의 기획이라는 거는 당선자 말씀이지만 당선자뿐만이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선자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직자들도 있고 시도당 위원장들도 있고 우리 중앙위원회도 있고 전국위원회도 있고 예. 그리고 일반 대의원들도 있고 이 모두의 총회를 모으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개혁 쇄신의 리더십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당 전체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주인은 어디까지나 당신들이다. 당선자들, 곧 국회의원 되는 당신들하고 이 당의 전국위원들하고 중앙위원들하고 대의원들하고 당신들이 주인이고 반성해도 당신들이 해야 되고 개혁해도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방향도 제시해주고 조언도 해줄게. 이 구조로 돼야 되는데 니들은 다 수술 대상이야. 비켜 하고 내가 다 해줄게라고. 그래서 꼭 비유를 하자면 의사 한 사람 일자리 만들려고 멀쩡한 사람들 다 환자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병자 예. 만드는 거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지난번 3번을 20대 3번을 비대위를 하고도 하나도 안 바뀐 게 출발부터가 이런 잘못된 구조, 잘못된 예. 인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훌륭하시고 개혁 열정이 있으시고 우리가 모르는 보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해도 당선된 84명의 이 집단 이 지성과 열정이 이 한 분보다 못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진행되는 과정은 이 한 분보다 못하다는 걸 진짜로 해서 진행되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고 예.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좀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당선자들의 그럼 대략적인 생각은 뭡니까? 김종인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절차만 맞으면 뭐 임기를 연장한 김종인 비대위도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당시자 총회에서 다수는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김종인 비대위 자체를 소수가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예. 다수는 예를 들면 저처럼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는 네. 또 일부는 비대위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서 당을 수습해 나가자는 예. 의견 또 일부는 외부에서 모셔오더라도 꼭 김종인이냐 그 과연 맞나 이 시기에 그런 의견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더라도 권한과 예. 책임 그리고 기한 분명히 설정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시작부터 기간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당대표는 언제 뽑을 거냐 전당대회 언제 할 거냐 빨리 하라는 사람 천천히 하자는 사람 그 논란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위원장으로 와도 일 못하고 이 논란이 말려가지고 시간 허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기간은 분명하게 설정하고 권한도 분명하게 설정해 주는 게 맞다. 이거는 거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선자들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반발을 조금 더 불러온 것이 앞서 박범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40대 경제 개수로는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면서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얘기 좀 성급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아예 잘못된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답죠. 예. 언제 때 김종인 위원장님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 할 때 참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또 뭐 비례대표도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셨잖아요. 뭐 2번인가 3번인가 예. 2번 하셨던 것 기억으로 남는데 또 비대위원장을 또 보수와 이제 보수리 오시다가 또 진보 쪽에서 비대위원장도 했는데 그렇게 일종의 담론을 던지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느냐? 예. 국민들이 손가락 가리키는 대로 저분이 바로 이 나라를 제1야당을 이끌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그 민주당과 겨뤄볼 야당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와 가능한 한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 또 유권자 또 당원들의 의사가 바로 전면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네. 룰과 어떤 제도를 원하는 거지 어떤 어떤 관심 오히려 그 지명을 하는 그분들이 낡아질까 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네. 분들은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자유로운 국민의 여론 시장에서 키워져야 되는 거지 특정인의 어떤 의지와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 차기 대선 주자 네.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이낙연 당선인이 40%까지 올라간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40대 경제 기술론으로 맞설 수 있을까?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40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또 염원 일정 부분 있죠. 시대 네.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이 40대 기수 이야기하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은 비대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의 최고위원격인데 최고위원은 30, 40대로 앉히겠다는 예.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나 또 변화를 기대하는 민심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예. 있는데 그런 세대의 그 민심에 부합하면서 또 어쨌든 중요한 화두가 뭐 경제가 될 테니까 경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확실한 대안이 있고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여당 후보가 누가 되든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되죠. 예.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더 문제는 그거를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낙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대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도 보도에 보면은 임기를 내년 한 3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대통령 후보는 내년 한 후반 말쯤에 결정 아니면 그 다음 해 예. 초에 결정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시기도 좀 맞지도 않고 대선 후보는 일단 국민이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 당 내부에 이 열정과 염원과 또 검증과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예. 총회를 모아서 결정되는 건데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보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민주적으로 안 들리고 예.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실지 마실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속보가 전해지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지금 총선 이후 악재가 계속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례정당인 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이 제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합니다. 이 양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된 인물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보면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뭐 세금 탈루 이런 어떤 투기 의혹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검사장 변호를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당은 마지막에 문제를 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도부 제가 지금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지도부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 저로서는 양경숙 당선인한테 뭔 일이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는 정확히는 몰랐어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그런 일들이 뭐가 설왕설래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감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요. 부동산 문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 근데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알았는지 또는 뭐 전혀 몰랐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시민당은 지금 제명 네네네. 예. 참 민망하고 참 오거돈 전 시장 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까지 벌어졌는데요. 양정숙 변호사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예. 전혀 상상도 못했고 민주당에 있을 때 지난 총선 때도 비례대표 신청을 했었고 민주당의 일들을 열심히 변호사로서 많이 했던 분인데 지금 나오는 저런 내용들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은 뭐 증여세나 상속세 다 납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명의신탁 문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그 뭐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거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세금 포탈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당의 윤리위원회는 아마 선거법 위반, 여기 이제 허위 사실을 아마 공표한 걸로 보여져서 선거법 위반까지도 아마 고발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참으로 민망하고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왜 저런 문제를 저렇게 그랬는가. 더더군다나 저는 뭐 제가 누구 봐도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든지 정수장학회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제가 지목을 하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뭐 부회장, 변호,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잘 아는 분이다 보니까 좀 놀랍다. 사실 오늘 안 나오고 싶었어요. 이분 때문에. 이거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주제가 되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곤란하셔서. 조혜진 의원님께 질문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재산 부정 증식 의혹이 나왔고요. 지금 뭐 재산도 4년 동안 한 40억 넘게 지금 늘어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두 당의 검증을 통과한 거잖아요. 통합당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달에 거의 1억씩인데 한 달에? 거의 뭐 보통 서민들은 뭐 평생 모아도 1, 2억, 3, 4억 모으기가 어려운데 쉽게 모으고 그것도 부동산을 통해서 모으고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자기가 올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시세가 폭등하니까 오른 거지만은 그거를 의도하고 미리 이 부동산을 이렇게 구입한 그런 이제 의심이 드는 정황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당도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금기시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격 결격 사유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다 걸러졌어야 될 사안인데 그냥 지나간 거 보면은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또는 뭐 본인 해명 들어보니까 뭐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나 또 우리 여야 정당들이 국민들 앞에 약속해온 그런 도덕적 기준하고 너무 안 맞고 이제 뒤늦게 또 이제 제명을 하고 검찰 고발까지 한다는 걸 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인식했다는 거 보여지는데 그 전에 그게 몰랐을까라는 부분이
선거 때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일단 선거 이후에 보자 하고 넘어간 그런 의심을 발언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예. 야당에서는 갖고 계신다. 예, 거기에 이제 뭐 학맥물로 이렇게 학연물로 해서 또 옆에서 거들어준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네요. 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 근절 이게 현 정부의 정말 중요한 네, 정책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정법 위반한 거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공천에서 자진해서 안 받고 내가 사퇴하겠다 해서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으로 가긴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서상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3억이 그냥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그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이제 남의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명의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즉각 열어가지고 제명도 하고 또 고발도 한다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늦게나마 네.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양경숙 당선자께 한번 지금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질문지를 보고서 부랴부랴 네. 여러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충분히 해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양경숙 변호사께 드리는 말씀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 시민당 윤리위원회가 고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한번 좀 진상을 해명을 예. 하고, 만약 그 해명이 지금 우리 김정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기조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그러니까 제명을 사실 해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전제로 본인의 해명을 객관적으로 해보고 스스로 변호사기 때문에 예.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근데 지금 해명보다는 일단 민주당으로 합당한 이후에 심판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네. 일단 본인이 해명을 하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스스로 아마 자기 기준이 판단을 해야 될 있습니다. 것이다. 예, 변호사이기 예. 자, 이에 앞서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이것도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는데, 근데 하필 사퇴를 증명하는 공증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법인이 부산이다 보니까 예. 법무법인 부산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총선 전에 몰랐을까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저희 당에서는 그 선거 전에 이미 민주당이 알았던 것 아닌가, 예. 심지어 청와대도 알았던 것 아닌가 하고 대통령이 알았던 것 아닌가, 대통령도 알았던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산에 원래 만든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거기서 일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일하고 있다든지 예. 또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조카 사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말 한 식구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 한 식구 안에서 정재성 변호사는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뭐 청와대 보고할 의무가 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는데,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은 변호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은 예. 공유를 그 사정을 또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좀 전에 그 양정숙 후보자의 경우처럼 선거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후보나 당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개돼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예. 결과적으로 표를 얻어갔다고 하면은 굉장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는 예. 데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든 또 당이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죠. 네. 근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재성 변호사가 했고요. 또 잘 알다 보면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보고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게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재산관계의 공정이 제일 많은데요. 그 말고
말 그대로 강력한 입증을 하는 변호사를 입회를 통해서 예. 양 당사자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약조로서 하는 공증들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내용은 성추문과 관련된 공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알린다는 것 자체가 공증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입회했던 공증 담당 변호사가 만약 누구에게 알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증위법 위반일 거예요, 아마.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 대통령께 알린다, 청와대에 알린다. 정재성 변호사님은 말 그대로 뭐 저에게도 뭐 법조인 선배되지만 예. 대통령과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리면 말 그대로 그 폭탄 돌리기 비슷한 건데 대통령을 위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께 이거를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예. 야당 근데 우연의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친다. 야당의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수사의 문제로 돌아갔잖아요. 그 아마 고발도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발이 지금 돼 있잖아요. 서울시 네. 뭐 의회의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사법당국의 수사에 맡겨놓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